말러는 누구인가? 구스타프 말러에 대해 왜 알아야 할까요? 그는 삶과 죽음이라는 극과 극, 그 사이사이를 탐구한 사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안인모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Everyone Says I Love You 영화를 봤는데요. 우디 앨런 감독의 1996년 영화죠. 난 말러 교향곡 4번을 정말 좋아해요. 정말요? 나도요. 예, 영화에서 남자는 좋아하는 여성의 취향을 미리 알아내서 공부를 하죠. 남자가 그녀에게 말러 교향곡 4번을 정말 좋아한다고 하자 여성은 깜짝 놀라요. 나의 음악 취향과 똑같다니. 이런 남자를 놓쳐선 안 되겠죠? 저는 영화를 보다가 말러가 나와서 반가웠는데요. 그런데 왜 하필 말러의 4번일까요? 쉽게 근접하기 어려워서 좀 특별하게 여길 만한 것이 말러였고 그중 4번을 택해서 이 여성이 꽤나 깐깐하고 눈높이가 여간 아니라는 암시를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4번 교향곡은 이 영화의 분위기와 비슷하게 밝고 또 사악장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네, 그렇다면 말러는 과연 누구인가? 궁금하신 분들 오늘 영상 주목해주세요. 어쩌면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게 될걸요. 방랑하면 비인의 토박이 작곡가 프란츠 슈베르트가 떠오르죠. 말러는 슈베르트의 방랑의 DNA를 이어갑니다. 말러가 직접 작사 작곡한 가곡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 중 네 번째 곡 그녀의 푸른 두 눈동자에서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의 1곡 구테나흐트 밤인사와 보리수가 인용됩니다. 말러는 사랑하는 오페라 가수 요한나 리히터에게 실연당한 후 이 노래를 작곡해요. 사랑을 놓으면 삶도 놓을 것처럼요. 구스타프 말러 1860년 7월 7일 체코 보헤미아의 칼리슈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독일어로 말하는 체코의 유대인이었죠. 나는 삼중의 노숙인이다. 오스트리아인 속에서는 보헤미안으로, 독일인 사이에서는 오스트리아인으로,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유대인으로 어디서든 외딴인이었고 환영받지 못했다. 말러는 6살 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해서 10살에 공식 무대에 섭니다. 말러의 14명의 형제 중 유년 시절에 6명이나 사망하는데요. 말러가 14살 때는 1살 어린 바로 밑에 남동생 에른스트가 죽습니다. 이렇듯 죽음에 대한 남다른 경험으로 말러의 음악 세계에 죽음이 큰 영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말러는 15살에 비인 콘서바토리에 입학해서 작곡을 공부하고 피아노 퀄텟 A 마이너 등 여러 실내 악곡을 작곡합니다. 결국은 자기 손으로 거의 모든 악보를 찢어버렸지만요. 이후 비인 대학에 입학해서 문학과 철학을 공부하고 피아노 레슨으로 돈을 벌며 탄식의 노래 등 가곡을 작곡해요. 그리고 20살 지휘를 시작합니다. 탄식의 노래, 제목부터 말러답죠? 이 곡은 나의 슬픔이 맺은 열매다. 이제 말러는 여러 오페라단을 지휘하며 오페라를 섭렵합니다. 카셀 궁정극장 부지휘자, 프라하 독일 가극장 부지휘자, 라이프치히 가극장 부지휘자, 부다페스트 왕립 가극장 음악감독, 함부르크 시립 가극장 수석지휘자, 함부르크 교향악단 지휘자, 비인 궁정오페라 극장 음악감독 및 지휘자, 비인 필하모닉 지휘자. 와! 이렇게나 많은 곳에서 말러를 불렀으니 말러는 오죽하면 작곡가 말러가 아닌 작곡도 하는 지휘자 말러로 알려져 있었어요. 작곡가 말러로 인정받고 싶었던 말러에게 지휘는 살아남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말러의 교향곡 1번 타이탄 거인은 지휘자로 바쁘던 20대 중반에 4년에 걸쳐서 작곡됩니다. 그 사이 A는 2명이 바뀌게 돼요. 이렇게 지휘자로 밥벌이를 하던 마을러는 빈 궁정 오페라 극장의 음악 감독직을 제안받아요. 37살이었어요. 여기엔 브람스의 지지가 많이 작용합니다. 8년 전 브람스는 말러의 모차르트 오페라 돈조반니 지휘에 감동받았고 이후 말러 편에 서 있었어요. 말러는 음악 감독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유대교에서 천주교로 개종합니다. 이후 10년간 빈필에서의 말러의 활약은 지금까지도 전설일 정도로 대단했지만 단원들은 그를 멀리했어요. 극도의 기교로 단원들을 고난에 빠뜨리고 세심한 지시들로 괴롭혔죠. 타협을 모르는 고집쟁이 말러가 나타나면 사방이 쥐죽은 듯 고요해졌어요. 이렇듯 단원들과 마찰이 잦아지고 유대인을 싫어하는 언론의 비판이 심해지자 말러는 결국 빈 궁정 오페라를 사임합니다. 이듬해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지휘를 맡지만 아르투르 토스카니니에게 밀리고 메트로폴리탄을 나오게 됩니다.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느라 작곡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던 마할러는 아예 여름 휴가를 통째로 작곡에다가만 씁니다. 게다가 그는 작곡에만 몰입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오두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오직 작곡에만 열중해요. 별장? 아니고 진짜 오두막이에요. 약간 독서실 책상 같은 느낌이죠. 말러는 1892년 여름엔 남부 바이에른의 메리히테스 가덴에 머물다가 다음해 여름엔 잘츠부르크에서 가까운 아터제 호숫가 슈타인바흐에 오두막을 짓는데요. 여기서 교향곡 2번과 3번을 작곡합니다. 이 여성은 누구일까요? 알마 말러? 아닙니다. 친하게 지내던 여동생 유스티네예요. 오두막 주변 자연을 벗삼아서 산책을 즐기고 호수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갔다 오는 수영도 즐겼어요. 오두막에서는 작곡만 하고 숙식은 주변 숙소에서 했고요. 당시 브람스와 마할러는 자주 만나며 친하게 지냅니다. 이때부터 여름마다 작곡 오두막 생활을 즐겨요. 그러다가 1900년부터 오스트리아 남부 마이어니히 별장에서 교향곡 4번부터 8번까지 무려 5곡을 작곡합니다. 5곡의 리케르트 가곡집 중 제3곡 세상은 나를 잊었네는 오두막에 동떨어져 세상을 잊은 채 작곡에 전념한 마할러 자신을 노래한 것 같죠? 휴가를 반납하고 작곡에 헌신한 마할러. 하지만 1907년 여름 5살이던 큰딸 마리아가 마이어니에서 죽자 마할러는 그곳을 떠나요. 남은 여름을 티롤 지방의 슐루더바흐에서 지내며 이태백 등 중국 시인의 시를 가사로 하는 대지의 노래를 작곡합니다. 대지의 노래의 제1곡 현세의 고통에 대한 수레의 노래의 마지막 가사는 삶은 어둡고 죽음 역시 그렇다. 말러는 뉴욕에서 활동하던 2년 동안 여름이 되면 트레킹으로 유명한 이탈리아 돌로미티의 토블라흐에 머물며 9번 교향곡과 10번 교향곡을 쓰게 됩니다. 심장병 진단을 받은 마할러는 수용 금지 처방을 받았고 호숫가가 아닌 숲속에 오두막을 지어요. 마할러는 주로 교향곡과 가곡을 남겼어요. 그의 자전적 교향곡 9개와 10번 교향곡의 스케치까지 각각의 연주 시간은 최소 60분에서 최장 100분으로 한 곡 한 곡이 장대한 서사시입니다. 마할러는 빈 대학 시절 요제핀의 포이즈를 짝사랑했고 24살엔 소프라노 요한나 리히터, 26살엔 마리온 베버와 사랑에 빠집니다. 특히 베버 집안의 며느리였던 마리온과의 사랑은 마치 모차르트가 베버 집안의 딸들과 사랑하며 그 집안과 여러 인연을 맺은 것과 포개집니다. 그리고 30대 초반엔 함부르크 오페라의 스타 소프라노인 안나 폰 밀텐부르크, 그리고 알마와 만나기 직전까지 말러의 애인이었고 훗날 알마가 꽤나 질투했던 나탈리 바우어 레흐노도 있습니다. 말러의 인생 여정, 사랑과 이별, 죽음과 부활, 구원은 그의 악보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말러의 제자인 지휘자 브루노 발터는 말러의 교향곡을 가리켜 가슴 저미는 사랑과 죽음의 교향곡이라고 불렀어요. 말러에게 작곡은 살아가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29살의 말러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을 연이어 잃게 되고 동생 4명을 부양하게 됩니다. 지휘로요? 머릿속이 오직 죽음으로 가득하던 당시 말러는 이번 교향곡 죽음의 축제를 쓰고 있었어요. 당대 명지휘자인 한스 폰 비일러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를 인정하고 있었는데요. 말러는 이번 교향곡의 일부를 비일러 앞에서 피아노로 연주하지만 비일러는 혹평을 하죠. 이런 게 음악이야? 이후 작곡에 진전이 없던 말러는 비일러의 장례식장에서 합창단이 부르는 부활 찬송가를 듣고 큰 영감을 받아 이번 교향곡 부활을 완성하게 됩니다. 말러는 비일러의 후임으로 함부르크 교향악단의 지휘자로 부임하게 되어 그해 말러의 남동생 오토가 권총 자살합니다. 교향곡 2번, 3번, 4번은 뿔피리 3부작으로 민요 모음곡인 어린이의 요술뿔피리를 가사로 한 성악이 등장하는데요. 3번 교향곡은 꽃, 동물, 밤, 천사, 사랑을 주제로 한 아기자기하지만 100분이 넘는 대교향곡으로 이 곡의 슈타인바흐 호수의 자연을 몽땅 담아낸 마할러는 이 교향곡을 하나의 우주라고 부릅니다. 1악장에서 방울소리로 시작하는 4번 교향곡은 어린이가 바라본 천국의 모습을 그렸어요. 밝고 경쾌한 이 4번 교향곡은 4악장에서 다시 방울소리가 들리고 소프라노가 천상의 행복을 노래합니다. 가사는 어린이의 요술불필이의 4번째 노래인데요. 지상에는 천상의 음악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없다네. 처음 교향곡을 작곡할 때 마할러는 자신의 음악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 자신의 교향곡에 대한 설명을 적은 프로그램 노트를 제공합니다.
교향곡 1번부터 4번까지는 마할러가 직접 작성한 프로그램 노트가 있는데요. 지금도 이 노트는 그의 음악을 이해하는데 너무나 큰 나침반이 되고 있죠. 하지만 교향곡 5번부터는 프로그램 노트를 그만둡니다. 이제 프로그램 노트 없이도 세상이 자신의 음악을 이해해 줄 거라 믿었고 그만큼 그의 음악은 알려지고 있었고 인정받고 있었어요. 마할러의 유일한 아내 알마 마할러. 이 알마 마할러라는 이름만 알면 안 되죠. 그녀는 얼굴이 특히 아름다웠고 그녀의 몸도 정말 아름다워요. 그녀가 남긴 마할러와의 여러 기록은 마할러를 이해하는 데 꽤 중요합니다. 42살의 마할러는 19살 어린 알마와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해요. 알마와 결혼하자마자 작곡한 리케르트 가곡집의 5번째 곡 아름다움을 사랑한다면은 알마를 위한 노래입니다. 당시 마할러가 작곡 중이던 교향곡 5번의 사악장 아다지에토 악장은 그녀를 향한 러브송이었어요. 알마는 첫 아이를 임신 중이었죠. 이 5번 교향곡의 1악장은 멘델스존의 결혼행진곡을 약간 비틀며 시작하고 결혼행진곡은 곧장 장송행진곡이 됩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이 비틀어질 것을 예감한 건 아닐까요? 마할러가 리케르트의 시에 의한 죽은 아이를 그리는 노래를 완성하자 알마는 이 노래에 또 불기대하죠. 여자의 육감일까요? 결국 1907년 5살인 큰딸 마리아가 디프테리아로 세상을 떠나고 그 즈음 마할러는 심장병이 발병합니다. 마할러와 알마의 결혼 생활은 결국 비극이 되죠. 자신의 운명이 비극이 될 것임을 직감한 마할러. 그의 음악에서 비관과 체념이 느껴짐과 동시에 인간에 대한 동정이입니다. 음악은 세상 그 자체이며 자연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선율이다. 프리드리히 니체가 자신의 음악 정신과 음악 미학에 대한 저서 비극의 탄생에서 한 말입니다. 그는 비극은 죽었고 와그너의 음악을 통해 부활한다고 썼는데요. 마할러는 특히 인생의 고통과 죽음 등 인생의 여러 비극의 의미를 이해하려 애쓰면서 교향곡 6번 비극적을 작곡합니다. 이 곡은 A 마이너입니다. 저는 마할러가 알마의 이니셜인 A를 일부러 쓴 것이 아닐까 싶어요. 이 교향곡 전체가 알마에 대한 사랑 고백으로 가득하거든요. 그리고 사악장에 그 유명한 운명의 햄머가 등장합니다. 이렇듯 마할러의 작품은 그의 삶 자체였어요. 마할러의 부모님은 정신병이 있었고 마할러는 기분이 갑자기 극과 극으로 바뀌고 감정 기복이 심했어요. 이런 조울증, 정신질환으로 가장 힘든 사람은 그의 아내죠. 마할러는 연하의 아내에 대한 강박으로 한밤중에도 알마가 옆에 있는지를 몇 번이고 확인할 정도로 이 강박에 시달렸고 알마는 자신의 재능을 뒤로 한 채 마할러를 내조하고 아이들을 키우며 마치 날개 잘린 새가 된 것 같은 힘겨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마할러는 뉴욕으로 건너가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수석 지휘자가 되지만 한 악단에 2개의 별이 있을 순 없죠. 아르투르 토스카니니에 밀린 마할러는 사임하고 뉴욕 필하모닉의 지휘자로 3년 계약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작품이 될 거라 짐작했을지 모를 9번 교향곡에 작별, 고별의 모티브를 담아 이별을 고합니다. 다음 해인 1910년 마할러는 프로이트를 만나 심리상담을 받아요. 결과는 마리아 콤플렉스, 즉 모성 집착증이었어요. 마할러는 딸 같은 알마에게서 어머니 역할을 기대했지만 13살의 아버지를 여의었던 알마는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아빠 같은 마할러와 결혼한 거였죠. 서로가 힘들었어요. 1910년 알마는 요양을 갔다가 젊은 건축가 발터 그로피우스와 불같은 사랑에 빠집니다. 마할러는 연주자 1000명을 무대에 세워야 하는 8번 천인교향곡의 초연을 준비 중이었는데요. 마할러는 즉시 이 교향곡을 알마에게 헌정하며 마지막까지 알마를 붙잡아 보려 애씁니다. 죽기 1년 전이었죠. 당시 마할러는 이미 교향곡 10번도 작곡 중이었는데요. 1악장 외에는 스케치만 남아있습니다. 1악장 아다지오에서 트럼펫이 절규하듯 마치 비명을 내지르는 듯 A음을 무려 20초 동안 숨을 쉬지 않고 뽑아냅니다. 7마디 동안 지속되어 뭉크의 그림 스크림, 절규가 떠오르는데요. 그가 느낀 극도의 고통은 알마가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는 현실 즉시의 고통이었고 역시 A는 알마를 상징합니다. 사악장은 큰 북의 무시무시한 타격으로 끝나요. 악보에는 그대만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다. 아, 안녕. 나의 현악기여. 안녕히. 라고 써 있어요.
사악장 마지막에 큰 북 연타가 이어지며 가슴을 치는 북소리에 영혼마저 떨어져 나가는 듯합니다. 나의 죽음으로 이제 더 이상 그녀를 위해 살아갈 수 없음과 그녀와의 이별을 받아들이는 그 경계를 암시합니다. 스케치만 남은 10번 교향곡의 다양한 복원 버전 중 유일하게 알마의 승인을 받고 가장 자주 연주되는 건 데릭 쿡의 버전인데요. 그중 3번째 버전이 가장 자주 연주됩니다. 10번 교향곡의 피날레 악장에서도 트럼펫의 A 음이 길게 공기를 관통하는데요. 말로의 삶을 관통하는 알마, A. 말로는 악보의 맨 끝에 이렇게 썼어요. 너를 위해 살고 너를 위해 죽으리, 알름쉬. 알름쉬는 알마의 애칭입니다. 리하르트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사랑의 죽음이 떠오르는 이 코다에서 말러는 자신의 마지막 교향곡에서 알마에 대한 사랑을 선언합니다. 말러가 메트로폴리탄에서 데뷔한 곡이 바로 죽음이 사랑을 갈라놓은 트리스탄과 이졸데였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을 가장 길게 전해드렸네요. 말러는 브람스의 고전적 형식에 역시 선망하던 바그너의 음악을 추구했어요. 말러는 브람스이안이면서 바그네리안이었죠. 이런 말러를 알기 위해선 말러의 정서와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말러는 누구인가? 구스타프 말러에 대해 왜 알아야 할까요? 말러는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어요. 그는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 구원, 실존, 슬픔, 즉 삶과 죽음이라는 극과 극, 그 사이사이를 탐구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심장질환으로 1911년 5월 18일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음악으로 제시한 삶과 죽음은 세상의 질서가 플라스틱으로 전락해버리는 요즘 다시금 나를 붙들어매고 나만의 생각에 잠기는 데 큰 힘을 줍니다. 저는 요즘 주위의 모든 것들이 지나치게 가벼워지고 쉽게 즐기는 것에 몰두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가 걱정스럽습니다. 심지어 나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마저 앗아가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유한한 시간은 그런 것에 소비하기엔 너무나 아깝고 소중합니다. 살면서 쉽게 얻어진 것들, 과연 내게 얼마나 가치 있나요? 인생은 고통 속에서도 행복한 순간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아무리 힘들어도 내 인생을 가벼운 것에 낭비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말러의 음악과 삶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파란만장했던 말러의 그것은 어느 날 거대한 벽이 내 앞을 가로막아도 그것과 마주할 힘을 키워주니까요. 간략하게나마 여러분께서 말러와 만나시도록 커넥트 해드렸는데요. 감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